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성원입니다. 오늘부터 한 5주 동안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공부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제가 그 패턴 학습법, 민성원의 공부 원리 패턴 학습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방송에서 아니면 캠프에서 그리고 제가 컨설팅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이 패턴 학습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엄마들, 제가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그 5회 정도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함께 들어서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서 공부를 하면 정말 단위 시간당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육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이 공부법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노하우가 가득 들어있는 이 패턴 학습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패턴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신학기 개학이 한 5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5주간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같이 엄마학교 목요일날 10시에 시청을 하시면은 아마 새로운 신학기에는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썼는데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책에 밑줄 치면서 공부하시면 좋고, 책이 없으시더라도 제가 말로 충분히 풀어 나갈 테니까 하나하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썼던 그 책인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잘하는 아이, 중학교부터 잘하는 아이 따로 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능만 높으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중학교 공부법 초등학교하고 완전히 다르다. 양이 뭐 3배, 4배 많아지고 문제도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좋은 패턴을 갖고 있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차이는 월등히 더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약간 말씀을 드리면 요게 좋은 습관은 좋은 두뇌를 이긴다. 호습관, 승과 호두뇌라고 해가지고 제 책이 중국에서도 네.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도 이런 책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고 좀 절찬리에 판매가 된다는 걸 봤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부를 잘하는 어떤 학습법은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회는 약간 제가 쑥스럽기도 한데, 제 어린 시절에서부터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민성원 소장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원래 잘했던 거 아닌지, 네. 뭐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식,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끌어갔던 방식, 그것도 약간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하고 맞춰봐도 큰 차이 없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은 제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부원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민성원 연구소에서 학생들이 고갈 비용을 내고 실제로 학습법을 배우고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2박 3일 동안 68만 원을 내고 먹고 자면서 공부법을 배웠는데 네. 5주 동안 잘 참석하시면 우리 아이들, 엄마들 한 5만 원 정도의 60만 원 정도의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아이들 같이 공부하면서 60만 원 번다는 마음으로 5주 동안 잘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컨설팅 경험들을 최대한 녹여내서 실전에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지 않으셔도 이 유튜브만 잘 보시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오는 거에 80~90% 효과는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이 생겨서 못 온다 전혀 상관없어요. 최소한 공부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몰라서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부원리 패턴 학습법 시작하기 전에 이 패턴 학습법을 배우는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공부 근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근력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이라고 합니다. 공부는 꽤 오랜 시간, 적어도 우리가 입시를 목표로 한다면 고3까지 그 기간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보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력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지 배워야 되는 거고요. 공부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부력에는 기본력, 학습력, 시험력, 그리고 공부 환경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기본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기본력이라는 것은 가장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것들, 뭐 지능이나 뭐 습관 네. 이런 것들이 학습 유형. 네, 학습 유형. 네. 그러니까 약간 타고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것도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수학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현장에서 네. 가르치다 보면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네,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능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계획을 잘 짜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는 계획을 잘 못 짜요. 이거는 학습 유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행동형인 아이들은 계획을 잘 못 짜고요. 규범형인 아이들은 계획을 잘 짜거든요. 그런데 행동형인 아이들은 규범 형식으로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형인 아이들은, 규범형인 아이들은 또 행동 형식으로 공부하는 걸 네, 싫어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유형에 맞는 학습법을 제시하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력이라는 것은 지능에 대한 이해와 학습 유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 지능에 맞는, 그다음 학습 유형에 맞는 학습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능과 학습 유형에 대한 것도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고정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력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행동형 아이로 분류된 학생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면서 규범형 아이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경우를 자주 저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제가 행동형인데요. 행동형인데 네. 저는 오늘이 즐거워야 되고 인생은 아름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행동형이거든요. 네. 계획 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의 패턴은 완전히 규범형이었거든요. 즉 꿈이 커짐으로 인해서 행동형을 규범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훨씬 더 저한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학습력인데요. 네. 학습력은 공부의 효율을 올리는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공부의 자세와 기술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는 학습 계획을 세운다든지 학습 패턴을 익힌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학습 원리에 따라서 공부를 실천해 보는 것들이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데는 학습력,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아이와 네. 없는 아이, 방법을 잘 실천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5주 동안에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가장 핵심 부분이 이 학습력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전 굉장히 많은 내용의 학습력을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오늘 배워서 1분 이내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썼고 아이들한테 쓰게 해서 성공적인 방법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총 집약된 결정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실질적인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집에서 남은 기간 동안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 신학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험력을 한번 보면요. 시험력은 말 그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늘 말씀드리는 각 과목별 핵심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력에 해당하는 거죠. 출력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봉자님의 공부법하고 제 공부법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시험력에 있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공자님은 이제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배우고 익혀서 시험 잘 보면 기쁘지 아니한가. 너무 정답이세요. 그래서 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 배우고 익힌 게 그 당시엔 기뻤는데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공자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시험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양의 시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그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적이 뭔지 알고 내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워 들은 소리로 공부시키는데 에너지 소진되고 학원비 나가고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거나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결과를 잘 만드는 거야말로 이기는 습관이죠. 맞습니다. 네, 공부를 습관. 했으면 네.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거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결과를 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요. 아자, 뭐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거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 경험을 하고 점수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목표를 또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시험력이라는 거는 어머님들이 공부에서 빼놓기 쉬운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시험력이라는 거 꼭 공부한 것들을 테스트나 아닌 문제지 형태로라도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외부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 자기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주변에는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고 이런 거에 의해서 학습 효율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이나 그런 교수님들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주어진 환경하에서 최적의 공부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그게 오랜 시간이 쌓이면 단위 시간당 아이한테 들어오는 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도 네, 굉장히 건강도 중요하죠. 환경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 농구 못하게 하거든요. 네, 왜죠? 농구를 하다 보면 손가락에 부상이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 깁스라고도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네. 국어하고 영어는 손가락을 안 써도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수학만큼은 반드시 연필로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 정도만 만약에 손에 기부스를 한다고 그러면 수학의 감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건 최상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머니께서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스포츠단에서 운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적절한 운동도 그게 운동을 위한 운동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두뇌가 개발되고 학습 효율이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일정한 시간 잘 자고 잘 먹는 것, 이런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갔다고 하면 그 아이는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고 지능도 높고 엄마하고 관계도 좋고 대체로 친구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좋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잘못돼도 성적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혹시 어떤 상태가 덜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조절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깽이 소년을 서울대로 보낸 것은 무엇이었나? 네. 소장님이 어렸을 때 말라깽이였다는 게 제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셨나요? 키는 어릴 때도 컸었는데요. 정말 말라가지고 그냥 스키니한 아이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우리 반 50명 정도 됐었는데요. 단 한 번도 학습부장을 포함한 반장, 부반장, 임원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대충 반의 절반 정도가 임원을 한 번씩은 해요. 네. 1학기에 전부 뽑고 2학기 때 전부 뽑기 때문에 한 24명 정도는 반장, 부반장, 학습부장 등 임원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권위주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성적이 좋은 아이들한테 임원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많죠. 네, 저는 그러니까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중간 정도. 그리고 책은 좀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 책을 많이 사주진 않았고요, 엄마가. 네. 저희 의외인데요? 어머니는 제가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소설 같은 건 싫어했고 한자 학습지 뭐 이런 거는 좋아하셨는데 참고서. 학습지요. 왜냐하면 네. 그건 공부라고 생각했지만 소설은 공부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렇게 뭐 적정 연령이 있는 그런 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은 없었어요. 아니셨나 보네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놀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놀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놀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머리가 좋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아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자, 요즘은 이제 뭐 어렸을 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능 킬러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뭐 영재라든지 언어 영재, 수학 영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발견을 해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시키는 편인데 소장님은 혹시 그런 영재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아니면 특별히 뭐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 더하기 1을 계산할 줄 몰랐고요. 네.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이게 플러스 기호를 본 적이 없고요. 왜, 네.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한글을 다 몰랐어요. 유치원을 다니셨는데요? 네, 유치원을 다녔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한글 안 가르쳤거든요. 예. 그냥 율동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했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 이름을 쓰자. 네.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쓴 걸 봤더니 글씨를 잘 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한글 알았던 것 같고. 제가 제 이름 민성원을 써놨는데 저건 그린 거다. 제가 한글을 알고 썼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린 정도로. 전 한글을 겨우 띄고 초등학교를 입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갔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다 유치원을 가잖아요. 4세부터 놀이학교나 아니면은 뭐 어린이집 이런 걸 통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70년대 초반은 혹시 유치원을 가는 것들이 특별한 아이들만 가는 곳이고 막 그랬던 것일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금잔디 유치원이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네. 이프저 유치원이는 금잔디 유치원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제가 2회 졸업을 했거든요. 2회요? 예, 2회 졸업이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유치원을 가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은 그냥 동네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께서 저보고 유치원을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을 가야 하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그럼 할머니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썩 내키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표정이 안 가면 이제 핍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어서 네,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일어나기도 싫고 그랬는데 일주일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쵸? 몇십 명 아이들이 네. 한 40명쯤 된 것 같은데 모여서 같이 노는 거잖아요. 율동을 배우셨으니까. 네, 이게 아침부터 노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참 있다 놀았는데 아침부터 놀고 네. 유치원 끝나고 나면 또 동네 애들하고 놀고. 동네 애들이랑 산으로 이게 주로 다니고. 놀 친구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막 놀다 보면 옆방에서 누가 막 피아노를 쳐요. 네. 그것도 좀 아주 잘 치는 거죠. 네. 이제 그 잘 치는 피아노를 보고 그 피아노 치는 분이 그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우리한테 선물도 산타 복장하고 오고 그분이 금난세 씨예요. 네, 그러니까 네. 금난세 씨, 저희 아버지인 근혜 작가 금수현 씨가 만든 유치원이어서 금잔디 유치원이군요. 금잔디 유치원이고 우와. 저희 유치원 원가도 잔디 금잔디 유치원에 모여서 하나 보고 또 뭐 어쩌고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것도 금수현 씨가 작곡한 거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금난세 씨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하고 유치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귀가 막 엄청 고급스러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지금도 만난다는 거고, 그 유치원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10명 정도, 와, 네. 40명 중에 10명 정도 왔다는 엄청난 사실이고, 거죠. 25%면. 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교육열이 있었던 엄마들의 아이들끼리 모여있다는 거죠. 그 교육열이라는 거, 교육에 대한 관심, 우리 아이들 잘 키우겠다. 이런 그 심리가 아이들한테도 전달되는 거고 그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럼 소장님 때 유치원을 갔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은 분들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저 때 만약에 유치원을 보냈다는 거는 지금 뭐 교육청 영재원을 보내겠다고 네. 노력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교육열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환경이 참 중요하네요. 예. 왜냐하면 아이가 유치원을 가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이가 좋든 싫든 엄마는 아이한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질이 좋고 어려운 수업일수록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되시는 거죠. 이걸 정말 그만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이제 갈등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이제 2학년, 예비중 2학년 학부모인데요. 예. 동아라는 학생이 학부모예요. 근데 우리 동아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 인문사회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또 머리가 괜찮아서 경제 수업은 굉장히 재밌게 듣더라고요. 근데 정치와 법을 듣는데 그날이 아마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이걸 배우는 날인데 애가 와서 울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겠다고.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울어서 그만두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아직 어리고 막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소장님한테 여쭈니까 그냥 조금 더 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 알겠어. 그리고 안 빼고 계속 그 수업을 넣었거든요. 실제로 한 3번 정도를 소장님한테 똑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그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6학년 때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 수업을 들었는데 막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네, 참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그만두지 않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경 지식이 돼서 지금 아이가 이제 고3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랬을 때 1등급 초반이나 아니면 2등급 이제 그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꼭 틀리는 것들은 문학이나 문법이거든요. 즉 비문학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비문학 해석력들이 이제 길러지고 있는 중이고 문학이나 뭐 문법은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많은 양들이 공부가 되면 답제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는 그 심리학 박사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 잘 내는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왜냐면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방송도 있습니다. 필리 매크로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 박사가 쓴 책 중에 셀프 매러스라고 그 자아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자아는 그 자아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높은 자아를 갖고 있으면 높은 성취를 내는 거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야.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평가를 하고 남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자아가 일치되면 자아가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남들은 넌 별 볼 일 없어. 그럼 자아 불일치가 일어나거나 남들은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것도 자아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아가 일어날 때는 자아가 형성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가 일치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필리 매크로 박사는 저하고 좀 유사해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자아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다인데요. 어쩌라고가 없는 거죠. 네. 필리 매크로 박사는 자아를 향상시키면 그 자아에 맞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너무 거예요. 맞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아를 상승시킬 수 있냐 하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만나는 사람들, 이거에 의해서 자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이런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 공부를 할까, 놀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선택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살아야 되나, 한국에 살아야 되나, 중요한 문제죠. 유치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등학생 같으면 수시를 공부해야 되나, 정시를 공부해야 되나, 이 정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그 중요한 선택의 거의 대부분을 부모가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아 형성에 부모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어머니들이 선택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네. 하는 거고요. 그 선택 하나가 잘 되면 그게 굉장히 그 아이한테 운이 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는 거는 긍정적 성취 경험도 있고 실패 경험도 있어요. 실패 경험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요. 성취 경험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요. 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고 있는데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기차 여행이었어요. 엄마가 같이 가줄까 했더니 엄마 나 4학년이나 됐어요. 혼자 갈 거예요. 그리고서 화장실을 갑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죠, 안에서. 네. 그래서 그 직원을 데리고 가서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아이는 다 쓰러져 있었고 혼절을 했어 있고 온 손에 피가 막 철철 나고 있었던 거죠. 왜죠? 문이 강하게 잠겨가지고요. 아이 손으로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갇혀있는 시간 너무 무서워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려고 핥히다가 손이 다 망가진 거예요. 네. 그날 도저히 안 되겠어 혼절을 한 거죠. 네네. 아유. 근데 그 아이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경험으로 남은 거잖아요. 네. 아주 안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는데 그 경험이 이 아이를 평생 폐쇄 공포증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의심하는 증상이 생겼다는 거죠. 트라우마를 남긴 거네요. 그 경험 하나가 이 아이한테는 그런 안 좋은 자아를 형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구해줘야 될 타이밍에 모두가 자기를 버렸다. 그리고 공포의 30분. 물론 향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게 개선될 수도 있지만 이 안 좋은 경험도 좋은 경험도 이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데요. 저는 최소한 초등학교 때, 저는 6학년 때 매우 좋은 경험을 한번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저는 6학년 때 그 성취 경험이 아주 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의 강한 성취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는 전교 1등을 했고, 중학교도 수석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도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6학년 이전의 저하고 6학년 이후의 저는 완전히 다른 자아를 네. 갖고 있었어요. 와, 네. 6학년 이전에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6학년 이후에 저는 당연히 전교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얘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부모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학원 선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그만두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서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진득하게 다닐 수 있는 학원이면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실 때는 꼭 학원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살펴서 우리 아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 드는 학원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아이도 부모도 그 효과를 다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잘 모르시겠으면 꼭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로드맵 컨설팅을 통해서 설계를 해놓고 가면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여기서 저희 어머니한테 또 감사할 거 하나가 유치원 보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를 또 졸업을 했더니 네. 사립학교를 또 보내신 거예요. 아, 초등학교를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부제 수업을 했고 네. 공립학교는 80명, 지금 공립학교도 환경시설이 너무 좋아서 네. 사립학교나 별 차이가 없지만 그 그렇죠. 당시에는 사립학교는 한 반에 한 40~50명, 공립학교는 80명. 80명. 그래서, 오전 오후반이 네, 있을 오전 때잖아요. 오후반까지 있을 정도로 인구 과밀 시대였는데 공립학교는 걸어가면 되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뭐 멀진 않았지만 버스를 타고 갔어요. 우와. 그 다음에 교복을 입고. 우촌 초등학교. 네, 우촌 초등학교, 지금 영어 이멀전 학교 맞아요. 우촌 초등학교를 제가 10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게 역시 거기도 공부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그렇죠. 네. 보냈잖아요. 저희 졸업생이 한 13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서울대학교에 15명 정도 왔고 서울의대에 2명, 그해 6학년 졸업생 네, 서울대 중에. 경제학과 저희 반에 그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고 서울 경제학과에 경영학과에도 들어왔고 공대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서울공대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기 때문에 의대 기준으로 치면 5명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네. 의과대학만. 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전부 읍미대로 왔더라고요. 아,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저보다 반생. 훨씬 잘했었는데 막판에는 하여튼 15명 정도가 서울대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부모의 선택이 저는 우천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잘 선택해 준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제가 아주 뭐 그 금수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중상층 뭐 못 살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중상층 정도 돼서 최소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부모 소득의 첫 번째를 제 공부에 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